예. 또 관악경찰서 관내에서 혼자 사는 여성의 원룸에 침입한 범인이 잡혔는데 또 이제 혼자 사는 여성에 대한 주거침입 범죄죠. 글쎄요, 이것 자체는 주거침입이 폭행 감금 혐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혼자 사는 여성이 한 2, 3일 정도 집을 비우셨나 봐요. 뭐 여행을 가셨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집으로 돌아와서 문을 열어보니까 그 남성이 있었고, 그 남성이 폭력을 행사하고 가뒀죠. 그러니까 주거침입 폭행 감금 혐의죠. 신림동의 원룸에 사는. 근데 그 사람은 그 같은 층에 있는 원룸 거주자였어요. 그러니까 판단해 보면은 평소에도 그 여성에 대한 어떤 공격성을 계획하고 있다가 그 여성이 어떤 이유 때문에 멀리 여행을 간 걸 확인을 하고, 그건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뭐 평소에 출근하는 거와는 달리 뭐 여행용 가방을 가지고 간다든가 아니면 뭐 전화 통화를 하잖아요. 복도에서. 근데 거기에서 뭐 제 친구랑 통화를 다 들리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 공격을 계획하는 범죄자들은 아주 민감하거든요. 며칠 비운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 하면은 몰래 들어가서 이 비접촉 성범죄, 거기서 뭐 자유행위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속옷을 훔쳐서 거기에다가 이제 마찰 도착 같은 걸 한다든가 여러 가지의 비접촉 성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이제 아주 우연찮은 어떤 상황에서 그 여성이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폭력을 행사하고 감금까지 한 그런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뭐 잡은 거야? 이제 경찰이 그 안에 있는 걸 통제를 하고 CCTV 관련된 확인하니까 잡는 건 크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확인해 보니까 같은 층이니까 사실은 이 피해자분이 상당히 더 놀랐을 수 있고, 또 사실은 확인을 알 수 있잖아요. 뭐 봉멸을 한 것도 아니니까 뭐 같은 층에 사는 범인이라는 걸 알고 있었을 테니까. 어떻게 그런데 그 잠금 장치를 풀었을까라는 걸 보면 잘 아시겠지만은 보통 원룸에는 같은 종류의 이 디지털 도어락 같은 걸 하죠. 그러면 거기 번호만 바꾸는데, 아시다시피 디지털 도어락은 마스터 키라든가 아니면은 마스터 디폴트 어떤 뭐 기능 같은 것들이 있는 건 아마 잘 알죠. 뭐 생각해 보세요. 제조사에 제조사에 가서 물어봐도 되고, 아니면은 뭐 그걸 파는데 아니면 그걸 장치하는 사람한테 물어봐도 되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디지털 도어락을 장치하는 사람이 우리 거 좀 고장 고쳐주세요라고 하면서 이 기능을 여러 군데 물어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다 알려주겠죠. 그러면 동일한 종류가 있는 옆 원룸의 어떤 거 어떻게 푸는지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같은 종류인지 어떤지 모르겠든 보통 그렇게 추정을 해본다고 하면은, 그리고 사실 그 디지털 도어락이 거기서 거기에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디지털 도어락도 해야 되겠지만은 좀 구식이라 하더라도 키, 그러니까 직접 자물쇠 이런 것도 사실은 오히려 옛날 방식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생각해보면 디지털 도어락은 옆집에 있으니까 조금 노려봐서 신경만 쓰면 비밀번호를 금방 유치할 수 있죠. 거기다가 몰카 설치하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오히려 이런 원룸에서의 보안은 디지털 도어락은 사실은 상대적으로 안전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런 걸 이제 본인이 또 들어가서 따로 해야 되고 또 잊어버리면 해야 되지만, 아니 이건 그 사람의 안전은 어떻게 보면 발전된 기술보다는 조금 더 상황에 맞는,
기술이 더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물쇠로 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물론 상황에 따라 좀 다르지만요. 이게 꼭 제 말을 절대적으로 들으실 필요는 없지만은 뭐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요. 이제 경찰에서도 아니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범죄 예방 시스템을 보완한다고 하지만 같은 층에 있는 같은 오피스텔에 있는 경우는 이거는 범죄 예방 시스템이 문제 차원이 좀 다르죠. 예를 들면은 같은 층에 아니면 같은 오피스텔에 성범죄자가 있다. 그 제가 지난번에 며칠 전 에피소드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건물에 들어갈 때는 그가 성범죄인지 몰라요. 들어간 다음에 확인해 보니까 성범죄자. 이렇게 되면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 건물 안에 있는 사람한테는 저 사람이 성범죄자인 걸 알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은 당연히 거기에 어떤 성범죄자들이 거주하는데 문제가 생기겠죠. 모든 건물 주인이 다 싫어할 테니까. 그럼 어디로 가느냐? 저 구석으로 가느냐? 아니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복합 건물에는 못 들어오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범죄자는. 왜냐하면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적어도 복합 건물 아니면 다중이용 건물에서는 성범죄자가 살지 못하도록 하는 거주 제한은 분명히 전 필요하다고 봐요. 이것은 헌법에 규정된 거주 이전의 자유나 주거의 자유와는 그 예외 조항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지금같이 같은 건물, 오피스텔은 그래도 비교적 이 관리인이 있지만 그것도 사실은 신뢰할 수 없지만은 다가구 원룸은 이건 거의 뭐 성범죄자들의 거의 천국이죠. 지금 이거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시건 장치. 그 전에 사실은 제도적으로 성범죄를 못 살게 해야 되는데 참 그거는 지금으로서는 우리나라 시스템 그런 건 없어요. 그걸 시급이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고 물론 경찰에서는 뭐 지역 플러스 얘기하고 때문에 웃긴 소리죠. 꼴값 떠는 거죠. 이가 무슨 상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다른 차원의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제 중앙일보에서도 이 기자가 참 기자들 무능해요. 어쨌든 이거 뭐 탄력 순찰 이건 탄력 순찰하고 무슨 상관 있어요? 안 그래요? 참 시스템이 갖출 게 많습니다. 이렇게 복합된 다중 건물에서는 참 그래도 할 수 있는 조치는 시건장치, 보안장치를 확대하는 것, 그 다음에 항상 주변에 같은 층에 누군가가 자기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건 느껴질 때는 바로 관리인이라든가 이런 분한테 얘기를 하시고 정 안 되면 이사를 하시고 여성들이 주로 사는 어떤 여성 전용 원룸 같은 거 그런 데를 가시거나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아니면은 좀 비싸더라도 오피스텔을 가야죠. 뭐 제가 답을 드리기가 참 애매해요. 그리고 항상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문을 열 때도 번호 들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뒤돌아서 들어가시라는 말씀드리고 항상 주위를 경계하시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참 우리 사회의 안전이 지켜지지 않은 것 참 안타깝습니다. 자, 이건 좀 황당한 여고생 교실에 20여 회 들락날락 책상에 없는 행위. 여러분 주말이나 일요일 같은데 보면은 여기 경기도에도 보면은 일단 무슨 시험 이렇게 봐요. 무슨 기사 시험도 있고 무슨 자격증 시험도 있고 그걸로 이제 일종의 대여를 하는 거죠. 거기에서 여고생인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그 학교물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이용해서 이 성범죄자는 그 안에 저기 사실은 뭐 여고생 교실 안에 들어가면은 사물함도 있을 거지고 거기에 이제 놔두고 여고생 물품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다 대고 소위 말하는 마찰 도착 행위, 뭐 자유행위 같은 것들을 하면서 체액을 남기고 남성용품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게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아요. 최소한 여기서 보는 것처럼 2년간 지난 2년간 이런 데 들락날락 했다고 하니까 그런데도 이게 발견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니했던 거죠. 학교 당국에서. 그러니까 이쪽
그 시험실로 쓰지 않는데 어떤 남성이 들어가는 걸 CCTV로 확인했어야 되는데 그냥 학생들이 없으니까 일요일이니까 없으니까 그냥 그것만 믿고 안 한 것 같아요. 세상에 별별 성범죄들이 많습니다. 이런 비접촉 성범죄자는 요거 이제 요 상태에서 한 2년 이상이잖아요. 요건 어떤 특정한 계기가 바로 생기면은 요번에 교도소 갔다 오거나 요번에 지금 이건 교도소 갔다 올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거는 공연음란죄가 아니에요. 사람이 없잖아요. 이거 무단 침입이에요. 무단 침입 기껏해야 얼마 벌금 나오겠어요, 이거? 그렇지만 이 사람은 무단 침입죄가 아니라 성범죄로 처벌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성범죄로 처벌받는 거에 후속 보완 처분이 돼야 돼요. 우리는 근데 제가 100% 장담한 건데 이 사람은 무단 침입으로 해서 벌금형 기껏 받고 또 나온다. 이때는 이제 뭐가 되냐면 더 고수가 돼서 성범죄, 직접 성범죄를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사실은 프로파일러 우리들이 하는 일인데 우리들한테 그런 일을 못하게 하고 어떤 대응책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한테. 대비책이 없어요. 검사나 판사도 대비하지 않아요. 경찰도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게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지만 방법이 없어요. 수단이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분명히 바로 가까운 시기에 바로 성범죄 됐다. 우리나라의 성범죄 이렇게 해서 많은 거예요. 너무 아니에요. 우리 사회에 이런 성범죄에 대한 처리가 갑갑하죠. 너무나도 갑갑하죠. 조금 다른 사건인데 전북경찰청장 형 집에서 이 3억이 있었는데 1억 5천이 없어졌다고 그래요. 참 이걸 웃기다고 해야 되나? 이게 JTV 예 이제 방송된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현직 전북지방경찰청장의 형의 아파트에서 현금 따발, 그것도 5만 원짜리로 되어 있는 현금으로만 1억 5천. 근데 전체는 한 3억 있었나 봐요. 3억이 5만 원짜리로 한 이만큼 있겠죠. 옷장에 보관해뒀대요. 여러분 5만 원짜리를 5만 원짜리를 해서 옷장에 보관하는 집이 몇이나 될까요? 글쎄요. 그렇죠? 근데 그 집에 리모델링 공사를 했나 봐요. 집수리를 했나 봐요. 그래서 집수리 인부들 중에 하나가 아니겠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그 아파트가 시세가 4억 5천이래요. 그러니까 뭐 전주 같은데 생각해 보세요. 뭐 시골에 4억 5천이면은 그죠? 3억짜리 리모델링을 했다는 거예요. 그 3억 있었으니까. 응? 아니 4억 5천짜리에 3억을 무슨 리모델링을 해? 차라리 아파트를 하나 더 사지. 더 깨끗한 아파트로. 그거 팔고 생각해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 팔고 4억 5천짜리 팔고 3억 가지고 네? 7억짜리 아니면 뭐 한 더 좋은 새 아파트. 그게 상식 아닌가요? 근데 그러니까 그 말이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리모델링이라. 그럼 그게 뭐지? 그리고 또 누가 생각해보세요. 리모델링을 하는 집수리 비용을 5만 원짜리 성금으로 이렇게 안긴다. 여러분 그게 상상이 가세요? 그게 말이 돼요? 아니 그냥 요즘 같은 경우 계좌이체만 해도 금방 되잖아요. 오히려 그게 다 영수증 써주지 않고 더 좋죠. 요즘 영수증 그렇게 안 써요. 그냥 계좌이체하고 그걸로 증빙하면 되니까. 그래서 전북경찰청장이 좀 난감하죠. 혹시 뭐 뇌물? 아니면 혹시 뭐 뒷돈 거래? 아니면 뭐 부정한 돈? 글쎄요. 저는 이거는 그냥 쉽게 덮일 거예요. 뭐 별거 아닌 걸로. 그렇지만은
이건 적절하지 않죠. 모르겠어요. 제 머릿속에 뭐가 하고 싶은 말은 있지만 강서구에서 모자가 사망한 사건이 있어요. 어머니는 80대 어머니인데 뭐 다 그냥 바깥 외출을 못 하시는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고 50대에도 지체가 움직임이 좀 하시기 어려운 분이에요. 둔기로 살해당했대요. 근데 둘째 아들이 보이지 않는데요. 근데 심하게 둔기로. 여러분 강도에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둔기로 사람을 때려 죽일 정도의 원한이 없는 한 강도들이 해주지 않습니다. 강호순, 아니, 정남규 같은 애들이나 아니면 뭐 유영철 같은 애들, 그런 애들, 뭐 정두영 같은 애들이냐. 근데 걔네들도 이렇게 이런 집에 왜 들어가요? 돈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럼 이거는 뻔하게 당연히 감정이 실린 가족 살인일 가능성이 높죠. 했더니 얘기를 알았는데 셋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둘째가 최근에 직장이 잃어갖고 생활고래요. 그러니까 일종의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소위 말하는 동반자살, 죽이고 자기도 죽는 그런 걸 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동반자살이라고 하면 아니면 죽이고 죽는다면 좀 고통 없이 보낼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족살인은 상식과 다르게 고통 없이 보낸다기보다는 자기가 받았던 고통과 유사한 방식으로 다른 가족을 살해하고 자기도 죽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만큼 그 고통을 전이하는 거죠. 본인이 또 신고 전환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포괄적으로 보면 가족 살인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이거는 살인 2건에 이제 어디 가서 본인도 자살했을 가능성이 높죠. 좀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돌아가신 두 분의 명복을 빌고 그렇다 하더라도 안타까워도 살인을 한 둘째 아들 살인했다가 명분의 책임 본인이 져야죠. 조금 다른 얘기가 나온 거는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폭행 반의사 불벌죄에 대한 얘기는 계속 제가 아마 이 팟캐스트를 하면서도 몇 번 했을 거예요. 중앙일보에 이런 게 나와요. 여친 살해범이 집위로 풀려났는데 피해자를 올리는 합의했다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길거리에서 어떤 여성, 21살의 여성이 작년 8월에 남자친구한테 맞아 죽었어요. 근데 남자친구 놈은 풀려났어요. 아니, 뭐 때려 죽였는데. 왜? 1심에서 6년을 선고받았어요. 그것도 너무 이상하잖아요. 사람을 때려 죽였는데 6년이라. 2심에서는 또 3년이에요. 3년이니까 집행유예 3호 법칙이잖아요. 그 판결문 자체도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얼굴을 수차례 때려갖고 모서리를 찍어서 했어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이게 살인죄가 아닌 거예요. 실제로는 살인죄인데, 실제로는 흔히 말하는 이별살인인데, 우리의 법칙에서는 이것은 폭행치사예요. 생각해보세요. 폭행치사는 폭행이에요. 폭행 후에 죽은 거예요. 우리 법칙이가 더러운 거예요. 판사나 검사는 이게 참, 이 법체계를 바꿀 생각을 안 해요. 때려 죽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냥 죽인 것보다. 그런데 살인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웃긴 거죠. 생각해보세요. 자, 어쨌든 이게 상해치사예요. 상해치사. 폭행치사, 상해치사. 3년에서 30년까지 중범죄인데 문제는 2심 재판부 이 답답한 사람들이 합의금을 1억 5천을 지급을 했고 또 그 유족은 피해자의 뭐 부모겠죠. 딸은 죽은 건 죽은 거고 돈은 돈이고 설마 그랬겠습니까? 많은 우리의 합의 제도가 그 방법 외에는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결국 그 합의 때문에 사람을 때려 죽이고도 감옥에서 나왔어요. 이게
이 더러운 법칙이, 이런 또 법칙이 어디 있습니까? 미국에서 이렇게 했으면요, 이건 뭐, 종신형이에요. 종신형은 아니라도 최소한 20년. 동기가 아주 악질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결과, 살인죄도 아니고, 합의했어. 이런 개판인 법체계를 운영하고 계신 판사님들이 참 존경스럽습니다. 존경스러워. 이게 오병이어도 아니고, 살인, 때려 죽였는데 풀어주니 참 기적을 행하시는 거죠. 우리 판사님들이. 또 한 사건은 지난 7월에는 여자친구 얼굴을 아주 함몰시켰어요. 얼마나 때렸길래. 얼굴이 이게 함몰되려면요, 이걸로 개인화된 블런트 트라우마를, 이게 골절돼 갖고 뇌까지 들어가서 정신장애가 됐어요. 근데 여기서도 2심에서 형이 2년을 줄여갖고 합의금 5천, 매월 150. 그리고 합의를 안 해줘도 또 공탁을 해버려요. 근데 또 법원은 그걸 받아줘요. 참, 물론 이런 형태의 법을 하는 사람들 합의점이 필요하다. 저도 사실은 합의라는 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합의가 용서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합의는 피해에 대한 보상이죠. 그죠? 피해를 회복하는 거예요. 피해 회복이 꼭 용서가 되는 잘못된. 그러니까 그럼 용서를 안 해주니까 합의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가해자 혹은 가해자 관련된 쪽에 엄격한 물질적으로 박탈을 해버려야 된다. 근데 문제는 그 법체계가 너무 미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적으로 피해자 쪽이 가해자 쪽에다 또 다른 소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법조계에서는 이걸 알고 있죠. 알고 있지만은 쥐들도 역시 변호사들이니까 쥐들의 몫이 더 돌아가려고 하면 민사소송을 하는 게 더 낫죠. 국가가 하는 것보다. 그죠? 그러니까 이건 오히려 피해자 쪽이 법원에 이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집행을 할 수 있는 중간 정도의 법체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변호사들도 알고 있죠. 이 나쁜 놈들이. 근데 요 얘기를 안 하죠. 제가 요 기사의 요 행간을 모를 줄 알고. 그러니 우리나라에서 당한 놈만 억울한 거죠. 헌법을 바꾸고 법체계를 바꿔야 됩니다. 이거는 분명한 거. 징벌적 손해배상 반드시 필요한 거죠. 이것도 징벌적 손해배상입니다. 자, 사실 법원에서 이게 이런 거예요. 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합니다. 어떤 뭐 피해를 봤다고 해서 뭐 중간간죄로 누구를 고소를 했어요. 근데 이거 불기소 처분해요. 그러면 왜 불기소가 됐는지를 고소인한테 알려줘야 되잖아요. 안 알려줘요. 그냥 불기소. 그 근거가 뭐냐? 그래서 그 고소인이 억울하다. 재정 신청도 하고 다. 그러면 왜 그렇게 됐는지만 알려다오. CCTV. 그래서 요번에 그 행정소송에서는 그거는 공개해라. 사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민주화된 사법체계, 민주화하는 수사사법체계에서는 정보의 공개는 필수라고 봅니다. 물론 검찰이나 경찰이나 상당히 부담스러워할 거예요. 본인들이 감시받고 있다는 생각. 감시받아야 돼요. 본인들이 한 것은 국민의 세금을 하기 때문에. 근데 여태까지는 다 꿍꿍이, 다 자기들만. 국민들은 몰라도 돼. 우리는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법원이 정확히 판단해 줘야 되는데, 왜 그랬는지에 대한 수사 기록은 당연히 공개를 해야죠. 그 수사 기록 중에 핵심적인, 물론 거기에 개인정보 보호가 문제가 되면 그거는 가리고 한다 하더라도 아직 전근대적인 법체계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아주 멋있는
기사 하나 제가 알려드리죠. 머니투데이에서 경찰의 반부패 토론회를 했는데 다 잘했다는 칭찬만 쏟아졌다고 합니다. 멋있죠? 네? 이런 짓 많이 합니다. 경찰청. 이게 제가 명색이 경찰 출신이지만 경찰 관련된 그 무슨 뭐 모임이나 뭐 학술 대회나 아니면 뭔가 이런 거 안 갑니다. 지들끼리 서로 좋고 막 밥 먹고 막 먹고 막 헤어져요. 물론 걔들도 저를 안 부르겠지만 이런 걸 많이 하죠. 부패 척결 뭐 무슨 회 뭐 토론회. 근데 제가 우리나라의 경찰위원회든 경찰 관련된 아니면 우리나라의 그 정부의 어떤 위원회든 적지 않은 게 다 자기 식구들 챙깁니다. 경찰이면 경찰 출신의 경찰 무슨 학과 교수, 경찰 출신의 어느 뭐 무슨 뭐 업체 대표, 무슨 뭐 관련된 시민단체 무슨 뭐 변호사인데 어느 뭐 검사 출신의 누구 다 까보면 다 그 어느 경찰서장의 친구, 어느 무두국, 학력, 인맥 다 보면 그런 애들 다 빼놓으면 아무도 없어요. 그냥 실제 순수한 시민들은 거의 없어요. 이런 짓을 해야 합니까? 국민 세금 가지고. 그래서 제가 경찰도 이런 거 싫어하는 거. 물론 걔들도 저를 싫어하겠지만, 제발 경찰 출신의 조선대 경찰행정학 교수 모 교수가 한 것처럼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부른 것. 섭외된 시민들은 경찰서장이나 과장급 지인이 많아 경찰에 좋은 이야기만 할 수밖에 없다. 실제 치안의 그 시민들한테 얘기를 들어야죠. 근데 다들 관련자들 언제 바뀔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안 바뀐다고 봅니다.